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가 참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이 1%대 이걸 보고 야 이거 IMF 때를 제외하고 처음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또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팩트 체크를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 일본 경제, 한국 경제 성장률 추월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마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제 IMF가 이제 분기별로 전 세계 30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이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좀 비교해 봤더니 뒤집혔더라. 어머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성적표가 좋고 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무려 1.8에서 2.1%로 뛰었어요. 수정 전망치가. 네. 그리고 일본도 1.4에서 2.0%까지 0.6%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고 한국은 1.4%로 3개국 가운데는 최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추세인데요.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5번 분기마다 내려요. 다 내렸거든요. 내렸어요. 그래서 5회 연속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IMF의 전망치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IMF 이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25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라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걸 이제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일본에 추월당한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향후도 그렇고 이제 좀 비극적인 거예요? 뭐예요? 일단 비관적인 거예요? IMF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돌아온다. 한국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의 순이었다면 내년에는 종전 그대로 한국이 가장 높고 그다음 미국, 일본의 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한국의 전망치도 사실은 좀 낮췄어요. IMF는 2.4에서 2.2 정도로. 그리고 미국은 1.0에서 1.5% 정도로 상향 조정했지만 한국보다는 좀 낮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1%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본과의 격차는 좀 벌어진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올해는.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믿을만 하냐?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올해 전망치를 5번 정도 낮췄다는 건 1년 이상 이제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점점점 이제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네.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 댓글들이 참 그래요. 김쌤 영감님께서는 경제를 폭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YEWQIUIT님, 나라 경제는 파탄 수준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피님, 우리나라만 개망하고 있습니다. 신영가님, 우리만 백도입니다. 핵고기님, 이게 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강아지님,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드세님, 30년 경제 성장을 딱 1년 만에 말아먹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운이라는 분은 문정부 때 빵꾸 난 건데요. 이번 정권 때 그런 거를 이번 정권 때 나타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정부 때 빵꾸 난 건데 그 이번에 이제 나타난 것으로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문정부 때였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반응들이 다 이렇게 좀 사실 좋지가 않은데 실제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이게 내 탓, 남 탓 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실물 경제가 이제 최악인 상황에서 신구 정권까지 이제 내 탓 공방이 정치권만 아니라 댓글 반응에서도 국민들도 사실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정치적 논쟁을 가장 좀 싫어하고 여야 모두 어느 편도 아니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022년 5월이었기 때문에 1년 지금 반 정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평가는 현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그 다음에 일부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 그 중국의 경기 부진이라는 건 뭐 우리 탓도 아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3대 이제 기본이라고, 경제활동의 기본이라는 건 우리가 경제 교과서를 보면 자본, 노동, 토지를 이제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자본도 없고 토지도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그동안 이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노동력이 급속히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두 자릿수 성장할 때는 20, 30대 체력이었다면 지금 4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성인병에 걸려 있는 상황. 아니 진짜 그 공사 현장이나 이렇게 힘쓰는 그런 장에 가보면 60대 이상이 20%도 넘게 일을 하고 있대요. 공사 현장의 80%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이고 네. 우리나라 사람을 가더라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희소하다 보니까 옆 사업장에서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가버려요. 막 가버리고. 그러니까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근원이 뭐냐? 노동력이 위기다. 그렇죠.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이제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380조 원을 들였습니다. 네. 근데 모든 정부가 다 실패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 연령 자체가 지금 과거에 20대가 100m 뛰는 거랑 40, 50대가 100m 뛰는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5%, 7% 성장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그걸 똑같이 가겠다라는 기준은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도 잘못이 있고 이전 정부도 구조개혁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뭐 누구 잘잘못 따지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자,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이미 너무 이렇게 개발도상국처럼 막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아니죠. 인프라 자체가. 그리고 맞습니다. 인구도 너무 이제 줄어들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선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거기 때문일 텐데 문제는 이걸 어쨌든 그래도 끌어올리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일을 해서 그동안 이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7, 80년대 해외에 나가서 건설 업무하면서 우리 이제 의료 봉사하면서 이 성장률을 이끌어왔다면 지금은 사실은 저출산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이제 추월하다 보니 노동력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줄고 있는 이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2006년부터 앞서 제가 이제 380조 원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산 장려 대책 물론 필요합니다. 돈을 들이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선진국들이 이제 저출산을 극복한 그런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애를 낳는 거는 돈을 주고도 안 되니 차라리 외국이 이민 정책을 통해서 사람을 좀 흡수하거나 아니면 가장 어려운 게 그 개혁이에요. 구조개혁에 많이 힘을 썼어요. 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교육, 연금, 그다음에 공공, 정치, 노동개혁 이게 지금 어느 정권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이겨내면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게 늦어졌죠. 네. 그나마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했던 대기업들은 그나마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위에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이제 성장 전략이 바닥에 드러난 만큼 미래 우리 먹거리는 뭐냐? 과연 노동 생산성, 이 늙어가는 체력을 어떻게 빨리 체질 개선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야 되고요. 반도체 이후의 미래 먹거리는 뭘까? 이걸 빨리 찾아서 미래 먹거리 위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여전히 제조업에 지금 목매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수출 의존도 여기에다가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위기 심하다. 대외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의 인구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2배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외부 경제가 흔들려도 내수가 받쳐주면은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내수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수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내수조차도 자영업에 기대고 있거든요.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키워서 지금처럼 이제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 선거가 있다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개혁 이제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걸 못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지 배터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은 소위 집 사서 저 K배터리 그 주 사라 했다가 완전히 지금 욕을 엄청 바가지를 먹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밖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없는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조금 있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정부에서 내놓았는데요. 네, 완전히 화납니다. 뭐 개혁안이라고 해봤자 완전 맹탕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돈 더 내고 늦게 받아라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이제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연금 개혁에 착수를 했는데 1년여 만에 그 개혁안에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일단 숫자가 다 빠졌어요. 보험료 얼마나 올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다 빠져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맹탕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긴 게 돼버렸는데요. 대신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연금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여서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너무 눈치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처음에 초창기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지만 결국 용두 3위로 끝났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정부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연금개혁 보고서 법 초안을 내면서 무려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처음에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 15, 18%를 올리는 방안, 네. 수급 수급연령 현재 65에서 67, 68세까지 높이는 방향, 여기에다가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내는 돈은 더 내는데 네. 받는 돈은 왜 그대로지? 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또 이번에 추가시켰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현행 유지하는 게 아니라 45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 이러다 보니까 방정식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정부의 안이 아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라라고 이제 떠넘긴 꼴이 돼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받고 안 주겠다는 취지 같은데, 예? 국가가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버들세님이 말한 게 딱 맞아요. 죽어서 연금 받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노인들이 최저 생활비가 120 몇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노인들 중에 50% 넘는 사람들이 5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가운데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65세 이상 정말 우리 이제 취약계층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중위소득의 절반. 전체 10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의 절반이니까 25만 원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 그걸 이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을 했어요. 2008년부터.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지만 지금 한 30여만 원 정도,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32만 원 정도를 올해 받고 있는데 기준이 소득하위 70%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득하위 70% 중에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65세 이상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아요. 75%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쪽방촌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애들은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이 전혀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는데 이제 주민등록상 자녀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제 이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매번 이제 선거할 때마다 이 대상을 좀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올해만 20조 원입니다. 아이고. 근데 또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난 더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다 이제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40만 원까지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현재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런지 모르겠고 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계속해서 나오고요. 더 문제는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은 내가 연금 왜 들어? 연금 고갈. 나는 뭐 돈만 내고 나는 뭐 혼자 아무런 보장도 못 받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 노년층, 이 현실과 안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묘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가지 초안에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블랭크 네. 숫자를 이제 빼놓고 이제 국회로 넘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 현재 태어난 이제 청년층의 경우에는 2055년 되면 연금 고갈되기 때문에 나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다. 이걸 해결하라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였는데 그게 네. 해결이 일단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아예
이제 20대, 30대들의 연금 이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군인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군복무를 한 만큼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도 조금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2041년부터 현 구조로는 연금 고갈이 시작이 되면 연금은 더 빠른 속도로 이 늘리는 방안을 더 논의하다 보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이걸 어떻게 국회의 심의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아마 내일까지 최종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이인철 소장님과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을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저희를 배신하지 않았던 우리 소장님 아쉽지만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개편 때문에 부분 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시청자분들하고 또 어차피 또 다시 만날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초창기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너무 고생하셨죠. 편하게 이제 병성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영광이었고요. 30만이 아니라 이제 50만, 100만. 이제 구독자 될 때까지 옆에 저는 이제 시청자로 이제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그래서 감사하다고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좀 주시죠. 예. 민망하게.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경제 방송하는 게 이렇게 저희는 경제 채널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사하면서 경제 넣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 소장님이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고 또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설명 잘 해주셔서 고정 팬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이거 정말 되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었고 저희 매우 열악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이 경제 관련된 얘기해 주신 거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낙 이 소장님하고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또 친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만 소장님하고는 잠시만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은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